오늘도 사전에 이제 안내를 한번 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근데 이 전체 12강 중에 4강씩 이렇게 끊어서 3번에 걸쳐서 청중분들을 모집하는 걸 하기로 이제 출판사 쪽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뭐 강의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번거로운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 처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 12강까지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걸로 일단 출판사 분들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4강까지만 듣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 일정을 잘 참고를 하시고 남은 오늘 3강이니까 남은 12강까지 잘 선서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출판은 이제 그 공간 사정상 2, 3, 4, 5강만 이번 오늘처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5강 이후부터 6강부터는 월요일 날 12강까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속 잘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빠지셔도 됩니다. 뭐 크게 객석 숫자에 크게 개의치 않는 강의니까 책만 많이 팔리면 되니까. 이 4강 단위로 모객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나오기 전에 사전 모니터링 겸 사전 홍보 작업 겸 이제 겸사겸사였는데 이제 이 출판 전 자료 보안 문제가 생각지 않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5강부터는 아니 그러면 모객을 하지 말고 비공개로 하자, 편집 회의 형식을 빌든지 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모양이 좀 어색하다. 애초에 공개 강의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모양이 어색하다 이래서 그러면 12강을 그냥 민음사에서 다 공개로 하는데 추가 모객은 하지 않고 현재 참석하는 멤버들이 사정이 되면 뭐 불가피하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되는 분들은 12강까지 그대로 가는 걸로. 그게 보안 유지에 그래도 가장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출판사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지금 짜고 있으니까. 일단은 1철학은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계화 강의를 한 3년 전까지, 한 2년 반, 2010년부터 2012년 여름 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강의가 완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앞부분 서론부하고 본론부 도입부 정도에서 진여문 생멸문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동 문제를 다루다가 그 중에서 그냥 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사실은 아마 아기자기하게 이론적으로 검토하시기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앞부분은 이제 거칠게 큰 이제 프레임만 나와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도곡동에 있는 그 공간 2층만 제가 쓰고 있었는데 3층까지를 지금 이제 새로 공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새로운 모델로 지금 이전에 차소 메디칼 시절 때의 소위 의료 모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 모델은 이제는 지금 시절에 맞지 않다고 차소 메디칼 협력체계 시절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구성원들에게 그다지 호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전 행태에서 약간의 역침이라는 어떤 기술이나 또는 어떤 기술적 노하우를 약간 이렇게 보강하는 선에서 더 이상 변신을 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저항이 좀 있어가지고 막 겸사겸사 체계화 강의도 잠시 홀딩이 됐었고 그래서 이론동 때 잠시 시도를 했었는데 그 또한 뭐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아예 좀 이렇게 껑충 뛰어서
새로운 모델로 이제 세팅을 하면서 거기 공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있게 돼가지고 마침 이제 제가 먼저 이불 뛰기는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한 공간에 아래 위에 있어도 어쨌든 다른 공간이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저번에 덜한 그 기신론 강의 체계화 강의를 마저 완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 좋은 생각이다. 나도 찜찜했는데 어쨌든 완결은 진짜 너무 이거 공기 빠진 닭처럼 미완이 너무 많다. 체계화 강의 때부터는 어쨌든 완결 진짜. 그래서 아마 그게 정돈이 되면 빠르면 11월쯤 이제 거의 이제 정돈이 돼 가니까요. 빠르면 11월 늦어도 뭐 연말 이내에는 체계화 강의가 복강이 될 것 같아요. 덜한 부분을 다 마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강의가 하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죠? 판교 지금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저희들이 그 레시피를 가지고 약차 카페로 지금 입점이 돼 있죠. 약다방 봄동이라는 네이밍으로 거기에 이제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을 많이 좀 이렇게 챙겨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만큼 저들이 이제 성과를 내지를 못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 뭐 장사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 홍대 쪽에서 잠시 안테나 샵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해본 건 아니고 장사 재주가 없고 아직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좀 아마추어 수준이다 보니까 그쪽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첫 장사치고는 저들로는 기대 이상이죠. 근데 한 달에 월 매출이 그래도 한 5천만 원 되니까요. 여태 5천만 원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제 그 꾸린 친구들은 이제 그런 단위에서 한 1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 이제 1억까지는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뭐 그새 뭐 벌써 한 해 투서 진정 이런 게 들어가고 뭐 그 이제 세간에 나가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이게 뭐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부터 해서 이제 막 난리예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세간 사회는 원래 그런 거니까 호사다마니까. 근데 어쨌든 그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일가가 어느 날 문득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족끼리 다 차 한 잔을 마시고 경영진이 어차피 그 이제 원하고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고 따라 움직이니까 아주 이게 참 좋은 것 같다고 어쨌든 간에 매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오다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은근슬쩍 많이 챙겨주는 편입니다. 어디든 간에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그러고 이벤트에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하자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지금 제가 이 서두가 많이 길어졌는데 거기도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연 매출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그 현대백화점에서 소비한 것만 8천만 원 이상인 소위 VIP 회원들이죠. 거기에 최고급 회원들인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강의를 못 들을 거예요. 8천만 원씩 사올 거예요. 그걸 사면 이제 매주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매주 이제 한 번씩 저랑 같이 담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레시피 개발자의 입장으로 가서 이제 같이 사설 레시피는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고충들 뭐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이야기하는 시간 그걸 갖기로 했습니다. 그 강의가 또 있습니다. 매주 한번 문화센터 강의처럼 그렇게 꾸려지는 좌담회 형식의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이 민음사가 될지 어디가 될지 어쨌든 민음사에 최대한 이렇게 집중할 생각인데 출판물로 차서 레시피 관련 출판물에 그 관련된 내용이 정리돼서 들어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원래는 이제 이 강의하고 레시피 강의하고 수령 관련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민음사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이미 자료화되어 있는
역침 시절 때, 차스 메디칼 시절 때 했던 여러 이제 기술적 강의들 그런 것도 다 이제 번역본 포함해서 이제 출판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였었는데 마침 뭐 동시다발로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체계화 강의 때 했던 대승기 신론 그거는 배영 선생님이 수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본해낸 책을 민음사에서 보고는 자기네들 수준을 넘어간다고 아예 그냥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건 천천히 좀 구슬려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당장 민음사 편집팀이 아예 암호문처럼 이렇게 난독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홀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가 있기까지 이 편집진의 피드백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제 이제 급기야 저희 쪽에서 이 이상엽 원장이 내일 일철학 녹취 관련, 강연 관련 별다른 피드백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 편집진에 물으니까 편집진이 죄송합니다. 요즘 해외 저자가 방한해서 거기 따라다니느라고 사무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들어보지도 않았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내 책은 출판하는 걸 포기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한두 번 들어보더니 이건 책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그럼 뭐 어차피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12번은 떠들 거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4강 이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원래는 그래서 5강부터는 자체적으로 그냥 비공개 편집 회의처럼 멤버를 추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가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또 다시 뭐 저대로 그냥 공개 강제로 간다. 단 이제 모객은 하지 않는다. 새로 추가 인원을 공개 모집하지는 않는다. 결혼이 생기면 생긴 대로 그대로 12강까지 간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온 저자가 누군가 했더니 당연히 그래야 되고 깜짝 놀랐어요. 훨씬 더 훌륭한 분인데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의 저자. 한국인인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월가의 첫 애널리스트인가 봐요. 신순규라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여기 앞에 사진에 시각장애인이래요. 9살 때 녹내장하고 망막박리 현상이 와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 친구가 이 책을 내면서 지금 소위 아이돌 그룹보다가 훨씬 더 인기리에 지금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사보셔요. 저도 선물을 받고 잠깐 제식의 속독법으로 쭉 봤는데 잔잔하면서도 평범하면서도 소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학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신변 잡기 같은데 상당히 좀 감동적이게 글을 예쁘게 써놨네요. 쉽게. 꼭 한번 보십시오. 책 제목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요즘 한창 유행하는 트렌드에 딱 맞는 제목입니다. 요새는 인비저블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세계 최초랍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 공인재무분석사랍니다. CFA. 월가의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라는 거기 부자은행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하버드하고 MIT를 다 나왔나 본데 9살 때 시력을 잃고 어머니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다가 미국 순회 공연을 이제 피아노 13살에 순회 공연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그 어떤 오버브룩 명화학교 그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15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고. 저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들은 15살에 겁이 나서도 못 나갔을 건데 15살에 홀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입신 출세한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 소개를 보면 2012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체계화 강의를
늦은 그 시점부터 2015년 올해죠. 8월까지 이 점자 컴퓨터로 직접 쓴 글들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제목이 아주 단아하게 붙여져 있어요. 머릿말은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제목에 머릿말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소제목으로 소중한 것 하나, 소중한 것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챕터명을 붙여놓고, 소중한 것 하나, 본다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편견에 눈이 가리면 안 됩니다. 덜 보아야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런 어떤 첫 챕터가 장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챕터가 소중한 것들 둘, 그래서 꿈은 클수록 좋고 터무니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끝부분을 존칭어를 써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제목을 따놨어요. 그 다음에 길은 언제든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큰 기회로 연결됩니다. 목적에서 눈을 떼면 장애물만 보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챕터. 그 다음에 소중한 것 셋, 가족, 이렇게 해서 진실한 관계에는 1000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신감과 표현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참사랑은 적어도 셋이 하는 것. 요거는 이제 그렇게 딱 맺어놨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재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라면, 이러면서 이제 9.11 한가운데서 이건 소제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가 바뀝니다. 소중한 것 넷, 가족 다음에 일입니다. 일. 참 착한 친구예요. 저는 가족이 없는데, 지금 가족도 있고, 무한 헌신과 무한 애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참, 이런 데서 좀 배우고 있대, 그죠? 소중한 것 넷, 일 챕터에서 소제목이 일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어디쯤 당신의 직업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상과 현실 어디엔가 일이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다. 이런 챕터 있고, 본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차이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자기 그런 어떤 개인 술에도 좀 담긴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가 소중한 것 5, 나눔,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왜 앞을 볼 수 없을까요? 인생의 퍼즐은 한 번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삶. 이렇게 이제 소제목 5챕터로 나눠지고 21개 소챕터가 들어갔습니다.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제 시기면 이거 잡으면 한 2-3시간이면 완전히 정독이 끝날 것 같은데, 웬만한 분들도 227쪽에 그림이 좀 제법 들어가 있고 편집이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한나절 내에는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잔잔하게 감동적인 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신순규라는 친구. 오늘 피드백은 아마 이거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바깥이 어수선합니다. 그죠? 누구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누구는 있는 일자리도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단 연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먼저 시사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이제 연차 휴가를 내면서 오늘 이제 집단적으로 보육육 어린이집 연합회가 전국 어린이집이 일단은 준법 투쟁에 들어간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맞벌이 부부들, 워킹맘들에게 상당히 난처하게 생겼는데, 요구사항이 6개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영아반 보육료 예산을 인상해라. 누리과정 보육료를 30만 원을 지원해라. 종일반 보육을 8시간제로 전환해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이제 거의 이제 어린이집 정교조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여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 팔자는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보육 예산, 보육 지원 이럴 때 이미 이걸 알았어야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 번 돈 맛을 들이면 그다음부터 자꾸 내놔라 의존적이 되거든요. 없을 때는 없을 대로 잘 했는데 이제는 예산 맛을 들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꾸 내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정부 여당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할 거다 그러고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 그러고 지금 또 하나의 또 시끄러운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경총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엉터리 신문기사 각 신문에서 메이저에서 다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정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5년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 급여액에 관한 엉터리 발표를 했죠. 월 290만 9천 원이다고. 물론 여기는 보너스 기타 등등 다 받는 것을 다 월할로 나눠가지고 다 포함했다는 건데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7% 미만 414곳만 회신한 자료를 갖고 전체 100인 이상의 사업장 다 조사한 것처럼 약간 그 데이터의 신뢰를 조금 손상시켜서 뻥튀기게 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지금 정말 290만 원 받냐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지금 뭐 저 역사 교과서 만드는 것 때문에 묻혀 있어 그런데 역사 교과서 이야기 입을 떼서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좌편향 교사들이 하여튼간에 교단 역사 교육을 장악해 있다는데 책 바꾼다고 되나요? 교사가 있는데 교사를 바꿔야지. 약간 애들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얼마 전에 저축의 날이었습니다. 저축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인데 빚을 저축하고 있는 청년들. 자, 이게 헤럴드 경제가 그저께 26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평생 빚의 추격, 빚이 계속 이제 자기 뒤를 따라오는 그런 참 아이러니 덫에 걸려들었다는 거고, 이제는 심지어는 생활비, 학자금을 넘어서 생활비조차도 대출을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15년도 7조 원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학자금이. 이게 인원수로 보게 되면 최근 3년 만에, 그러니까 2012년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 수의 2배가 늘어났대요. 3년 사이에. 그 정도로 지금 각 가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안 하고 체납하는 게 100억 원이 넘어섰대요. 그게 이제 배째라는 거죠. 이제 농가분채 탕감하듯이 이제 학자금도 탕감하라고 나오겠죠. 자, 이 상황에 생활비로 대출 받은 게 얼마냐? 뭐 원룸비 기타 등등 이런 생활비로 대출 받은 게 1조 원이 넘어갔대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 가계부채 뭐 얼마 이거보다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생활비 대출 규모가 2년 반 만에 23.8%가 증가했다. 근데 2013년 3월 말 대비 23.8%가 증가했대요. 굉장히 이게 가파른 수치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조변에 옷에 열심히 이제 눈독을 들이는 시장인데 오늘 그분 안 오셨나? 조심히 때 저번에 보니까 여성 변호사에 아주 그 고참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보다 대선배인데. (20대) 친구들, 20대 청년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신용대출이죠. 저축은행이나 기타 사채 대부업 이런 데 캐피탈이죠. 소위 캐피탈. 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비중이 37%라고요.
이게 악성 채무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엄청난 골이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카드 일반 제1금융권에서 마이너스 카드만 써도 이자율이 한 17% 이래 됩니다. 그죠? 15에서 17%씩. 제2금융권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써보신 분 기억이 나요? 마이너스 잠깐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마이너스 딱 떼고 나면 이자가 엄청 빠르게 늘어나죠. 야, 이마들 뭔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 싶을 정도로 그게 제2금융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성 채무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20대, 이거는 공식 통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20대 파산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놀라운 거예요. 6,671명입니다. 이게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은데 20대에 벌써 파산 신청자가 7,000명이에요. 이게 1년 전 대비해서 10%가 증가한 거예요. 이제 20대도 서서히 개인 회생 절차에 눈을 뜬 거예요. 땡길 수 있으면 땡기고 먹고 땅 먹튀 하는 거죠. 배째,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절차 파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뭐 가족들 이렇게 카드 가지고 돌려막기 하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이 요령이 있잖아요. 그죠? 신불자처럼. 신불자가 살아가는 또 방식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자, 이 시기에 지금 현재 기업들 상황을 한번 봅시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뭐 신규 채용을 하든지 할 거잖아요. 일자리, 뭐 기존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러는데 기업이 좋은 일자리 만들 형편이 되냐? 금융위기 때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그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기업 26만 개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7만 개 어떻게 되나요? 31.2%죠. 30%가 넘는 기업인 7만 개 기업이 적자랍니다. 경영 적자래요. 근데 어떻게 뽑을까요? 사람을 지금 잘라내야 될 판이에요. 밀어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짜 심각한 게 우리 사회가 제조업이 공동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도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제조업 매출액은 1960년대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코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가늠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체 기업요. 전체 기업 약 26만 개, 조사 대상 26만 개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3%랍니다. 여기는 대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 포함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랍니다. 이 상황에서 일자리가 그죠? 참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 목전의 어떤 답답함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 사정이 이렇다. 뽑을래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 돈이 남아야 사람을 뽑죠. 영업이익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6만 개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4%랍니다. 4%.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던 2009년도에는 5%랬대요. 영업이익률이. 그때보다가 1%가 낮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다가 다시 세금 빼고 뭐고 해야 되니까요.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이 3.3%.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0.4%가 늘어난 수치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말이죠. 채살 깎아먹는 수익률 증가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대기업들이 최근에 뭐 삼성동 한전부지만 하더라도 저거 뭐 사기 위해서 난리치고 한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유의 하나인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이제 회계상의 약간의 속된 말로 좀 꼼수죠.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A라는 기업을 경영하다가 돈이 없으면 제 사재를 털어넣을 수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 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차입금이잖아요. 차입금인데 마치 제가 여기에 빌려준 것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입금이 됐든 뭐 제가 빌려주든 간에 이게 어쨌든 기업으로서는 기업체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채무잖아요. 이걸 출자로 바꿔보는 거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출자가 되면 이게 뭐 수익이 나야 배당을 받던 재미가 있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깡통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땡처리 하는 거니까 채무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자산 매각이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 부동산이나 기타 이런 거를 자산을 매각해서 영업외 수익을 늘린 덕분에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장사에서 경영을 해서 증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이 보이냐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중국의 경기가 지금 거의 이제 6%대에 지금 거의 묶여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어둡죠. 중국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미국은 호시탐탐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갖고 여전히 조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카드를 여전히 미국이 금리 인상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둔화돼도 난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런 어떤 대외 불안 요인이 엄청난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늘 이렇게 섣을 지고 불로 뛰드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경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7만 개 기업이 적자다. 그래도 기업 같은 꼴이라도 갖추고 있는 기업의 30%가 적자라. 자, 이 와중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나. 이 와중에 또 한번 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가는 게 자동차, 조선, 뭐 IT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선 여러분 아시죠? 현대중공업이죠. 조선일보다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약 3조 원의 기록적인 적자를 낸 이래 올해는 조선 3사, 현대, 대우, 삼성, 조선 3사가 동반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요. 올해 영업 손실만 8조 원대 육박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은 이게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하청업체 뭐 기타 이게 딸린 게 자동차보다 연관 효과가 훨씬 더 크죠. IT 전자보다도 훨씬 더 연관 효과는 큽니다. 그죠? 수십만 명이 달라붙은 산업체가 조선인데 이 3개 조선사에만 적어도 한 2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 20만 명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팔팔한 사람들,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투신해가 1년 동안에 8조 원 적자를 본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잘 나가는, 그래도 잘 나간다는 파트였단 말이에요. 조선이 지금 8조 원. 대우조선이 심각합니다. 지금 노조가 어쨌든 간에 백지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는 계속 지금 현재 뭐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하고 채권단하고 협상 중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 지원 못 하겠다는 거고, 채권단에서는, 노조에서는 그래도 챙길 건 챙기자는 거고. 지금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나겠죠. 대우조선이 지금 현재 적자가 얼마냐면 5조 2,950억입니다. 5조 2천. 현대중공업이 원래 1조 1,450억, 삼성중공업이 1조 4,040여, 이게 이제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업계 관계자가 이야기한 말 그대로 기사화 해놓은 걸 인용을 하자면, 이 같은 현상은 조선업계 종사자들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대참사다. 이렇게 조선업계 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그동안 뭐 폭죽을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니 이런 소리 할 때부터 해서 우리가 그 호황기 잘 나가던 시절에 설마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지금 세상에 물론 정치권의 잘못도 있는데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번지 점프보다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간당. 네, 조선업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동차 전망 발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IT 간당 이제 겨우 몇 발짝 앞서 있습니다. 샤오미 여러분 보셨죠? 엄청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국내에도 보게 되면 샤오미 그 개인 그 휴대용 충전기 엄청나게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봐도 삼성께 좀 둔탁하더라고요. 요새는 무조건 기술력이지 뭐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IT도 지금 빠르게 지금 잠식당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지금 우리 뭐 어느 기업이 잘 나가든 뭐 좋아요. 누구라도 잘 나가는 놈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뭘 그렇게 믿고 의지할 게 안심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시야에 넣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데 이 청년들한테 그렇다고 청년들이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춘들이 우리 사회의 청춘들이 너무 빨리 기성화돼서 좀 외람되지만 저들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어른들 앞에서는 고분고분해도 돌아서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는 바르게 행동했고 다소 이제 뭐 봉건 윤리적이든 어쨌든 간에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뒤에서는 안 했죠. 불효의 자의 길을 갔죠. 근데 요새는 앞에서 불효자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 사회의 청춘들이 너무 빨리 기성화되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 빨리 노령화된 거야. 이거는 뭐 수구 반동 보수화라는 표현보다는 기성화됐다는 표현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어른 뺨칠 정도로 더 어른스러워진 거야. 돈 밝히고 노는 거 밝히고 청춘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청춘은 실종되고 없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진짜 젊은 것 같아. 아직도 여전히 정열적인. 요새 다시 제가 일하는 패턴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공식 사무실에 나와서 10시 잡읍시다. 이제 10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최소한 14시간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더 청춘인 것 같아. 뭐 정부 예산 돌라 소리 안 하잖아. 난 단 한 푼도 실업급여 타본 적 없어. 맨날 백수지만. 여담인데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자, 여러분 참 이게 예사일이 아닌데. 자, 이 와중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그러면 소위 이제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했던 그 그룹은 잘 나가냐? 이게 오늘 나온 이야기죠. 김현장 이야기입니다. 김현장. 초고속 성장을 멈춘 김현장. 힘겨운 구조조정 시작됐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기사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대형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현상인가? 아니면 법률 시장이 이제 외국계 로펌들이 진입하니까 법률 시장이 개편 또는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기를 찾는 활로를 모색하는 그 일환이냐?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김현장만 여기 보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출 증가가 제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증가폭만 따지면 액으로만 따지면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이죠. 10분. 이전에 증가폭이 연평균 1763억 원이었는데 요 3년 사이에 184억 원이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전 10분의 1밖에 못 번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중견 변호사 사시 20회 이상 서서히 이제 알아서 나가주십사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제 루머도 있고 하여튼 확인되지 않은 그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요. 근데 서서히 이제 중견 변호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실제 이미 30기, 뭐 28기 이런 그룹들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지만 지금 개인 파산자가 나오니까 변호사들은 더 특수잖아요, 그게. 지금 국내 로펌들이 이렇게 로펌의 위용을 갖추고 너도 나도 이제 대형화 로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어떤 사회 현상에 근거하냐면 97년 IMF 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무더기로 막 도산이 될 때 그 기업들의 도산, 불황 특수에 기반해서 로펌들이 배를 불린 거예요. 일단 수입료 있죠. 성공보수료 있죠. 기타 등등. 그래서 로펌들이 막대한 수익을 대행수수료, 법무 대행수수료를 챙기면서 몸집을 키운 게 대한민국의 로펌이라고요. 뭐 영국계 로펌처럼 잘 나가는 해운업, 뭐 보험업 이런 데에 그 산업도 잘 나갈 때 배를 불린 게 아니고 한국의 로펌은 참 재미있게도 다른 로펌보다 미국계 로펌 이런 거하고 달라. 한국의 로펌은 기업이 망할 때 망하는 기업의 고혈을 짜서 배를 불린 로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면서부터 이후로는 대형화 전문화가 이 법조계, 소위 이 법조계의 신앙처럼 되고 이 신앙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직종만 보는 거예요. 김앤장이라고 하는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특정 어떤 로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 전문직, 고소득 자유 전문직인들 녹록하냐? 뭐 공무원 안 그러면 저마다 자격증 시험 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시 백수들은 녹록하지 않다. 자, 그러면서 김앤장이 했던 방식, 참 이게 한국적이 참 안타까워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워요. 현실이니까 막 시류가 그렇게 한번 바람이 잡혀버리면 우우 가는 게 호떡집 볼랑 같은 게 이게 대한민국 사회니까 참 안타까운데 참 이거 뭐 배우나 안 배우나 가지나 뭐 없으나 똑같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 행태가 김앤장의 방식이 철저하게 경쟁자를 압살하는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었죠. 뭐 사시수석, 뭐 어디에 뭐 큰 대형 사건, 어디에 뭐 정관 이래가지고 좀 사람 될 만한 거는 막 투자를 해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뭐 이게 경제 논리죠. 뭐 연봉 많이 주는데 간다고 가는 걸 나무랄 사람 없고 나무랄 수가 없잖아. 또 배팅 쳐가지고 사람 데리고 가는데 뭐 그걸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세간에서는 합리적 경제 행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앤장이 했던 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수석은 모조리 싹쓸이하는 소위 말해서 법조계 최고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인력 확보 정책, 이제 순기능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이걸 통해서 경쟁이 될 만한 로펌이 성장할 수 있는 싹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그 인재가 없으니까 경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조계 시장을 승자 독식 구조로 완전히 이렇게 패권주의적으로 하면서 커온 게 김앤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에 왔냐? 아니면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미리 구조조정이 하는 거냐? 살 길을 찾자는 거냐? 지금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김앤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로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그래. 이 김앤장 잘 나간 게 꽤 됐잖아요. 지금 한 10년이, 한 20년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따라하면서 이 신앙의 거의 이 교주의 전부 다 신도들이 됐다고요. 각 직역들이. 자, 그런데 이 법률 시장은 어떠냐 하면, 법률 시장은 이제는 사람들이 주머니 수입료라든지 예를 들어 성공보수를 줄 돈이, 변호사비를 댈 돈이 없으니까, 소송비를 댈 돈이 없으니까 시장 상황은 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수석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야. 내 사건을 좀 변호해 줄 사람 싼 돈에 변호사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게 시장을 압도하는 지금 심리라는 거예요. 소위 법률 소비 심리. 법률 서비스의 소비 심리는 뭐냐 하면 경력이나 인맥을 갖춘 소위 잘 나가는 시니어급 변호사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로펌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이 사건 이 담당 재판부하고 이렇게 인맥이 있고 이런데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한테 은근히 이렇게 추천하는 식 압력을 행사해 이 사람을 고르세요라고 이렇게 추천하는데 아니요 요 사람을 해주세요라고 싼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을 고액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사건이 배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몸값을 못해. 그렇다고 몸값을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자고요. 이전에 김현장이 해오던 경영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몸값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안 팔리는 거야. 잘 나가는 거 데리고 왔는데 부상당해가지고 시즌 아웃 되어보는 거야. 운동선수를. 지금 그런 판이라 그래요. 이제 법률 소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경력과 인맥을 갖춘. 그리고 로펌들 간의 극한 경쟁. 이제는 막 이제 너도나도 이제 몸집을 불려놨으니까 소위 경쟁이라는 게 덤핑이죠. 가격 후려치기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가격 후려치기. 제살 깎기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이전에 공식 수입료는 변호사회에서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00만 원을 한다 뭐 예를 들면 권장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변호 수입료도 있는 거야. 자, 내가 이 길을 안 간 게 참 내가 아무튼 전생에 독립운동한 것 같아. 근데 우리 큰 놈이 또 로스쿨을 간대요. 걱정이야. 잘해야 될 건데.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죠? 뭐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법률 시장 개방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현장이 작년도에 세계 10대 로펌이 들어갔어요. 변호사 숫자로. 원래 613명이라는데 현재 인원이. 근데 한 100명 정도는 더 쳐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아직 쳐낼지 안 쳐낼지 뭐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닌가. 카드라 통신이니까. 작년에 500 몇 명이었더라? 하여튼 500 몇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 숫자로는 세계 10대 로펌이에요. 근데 이보다가 더 압도적인 뭐 2,000명 뭐 이런 이제 영국계부터 해서 로펌들이 지금 국내에 속속 내년부터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전을 다 펴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전문가 집단, 특히 로펌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로펌이 거의 뭐 빨대처럼 안 하는 게 없거든요. 특허 다 하죠. 세무 다 하죠. 법무 다 하죠. 등기인 거예요. 아파트 등기 법무사가 했는데 이제 로펌들이 법무사 고용해가 싹 다 빨대잖아요, 완전. 자, 여기에 이제 외국계 로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전문직이 안전하냐, 어느 전문직이 뭐 얼마나 대단히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공무원도 이제는 철밥통이 같잖아요. 최근에 분위기가 노동개혁 부르는 중에 공무원을 어떻게 자유롭게 자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사실은 숨은 그 키워드거든요. 근무평가, 인사고과를 하든 어든 간에 하위는 쳐내버리겠다는 거니까. 자, 이제 공무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공무원도 안전지대. 예전에 저들 다닐 때는 그랬어요. 예전에 저들 다닐 때는 이게 뭐 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나든 뭐가 하든 간에 정권이 딱 바뀌면 딱 일괄사직서를 내죠. 위에서부터 딱 출근하자마자 사직서 다 씁니다. 사직서 쓰는 시간 오전 내도록 사직서 쓰죠. 딱 써가지고 다 부서별로 걷어가 갑니다. 반려되는 놈만 출근하고 반려 안 되면 그냥 사직이에요. 국무위원도 아니고 전부 사직서 다 썼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써본 기억이 있고 전두환 아저씨 때 다 썼죠. 그러면 그때는 다들 마음을 착 비웠어요. 자, 이제 택시 운전하자. 요새는 택시 운전사 자리도 없어. 포화예요, 포화. 대리 운전도 못 먹고 살아요. 왜 못 먹어서? 카카오 택시 때문에. 지금 할 게 없다고. 자, 여기에 지금 자꾸 뭐 양질의 일자리,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뭐 그죠? 있는 일자리도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날아갈 판. 그냥 훅 갈 판이에요, 속된 말로. 자,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자, 이렇게 이제 취업이 안 되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 가뜩이나 출산율 낮은데 출산율이 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개인사적인 어떤 뭐 개인의 부채, 뭐 이런 어떤 학자금 대출, 이런 개인사적인 어떤 악순환, 개인의 경제사적 악순환 문제에서 이제 사회적인 이게 거대 담론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 8월달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잡고 발표한 이래 최저치예요. 35,200명. 8월달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35,2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년 잡읍시다. 1년 12달.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생아가 죽으니까 산부인과 지원자 줄고 기존 산부인과들 다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영유아 용품들 난리 났죠. 특히 여러분 요새 아직 크게 비호에 안 하다 하시나요? 우유 업체들, 뭐 서울우유, 매일유, 뭐 분유 팔아서 그게 주수입원인데 남양분유 이런 거 분유가 안 팔려요. 우유 회사들 지금 전부 다 보너스를 분유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분유 먹을 애도 없는데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분유 먹어야 될 판이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농업까지 다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통계를 잡은 이래 8월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저치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최저래요. 통계 잡은 이래는. 지금까지 가장 적은 숫자가 2000년도였다는데 5만 163명이었대요. 이때보다가 얼마죠? 15,000명이 적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심각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구 문제로, 국가 경쟁력 문제로, 이제는 진짜 이제 심각하게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사 일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다른 요인이 하나 있기도 있어요. 25세에서 34세, 소위 이제 결혼, 출산, 정년기 이 연령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죠. 그 영향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신생아 숫자가.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사 이야기를 하면 고용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년층 고용절벽과 맞물려서 혼인도 안 한다. 혼인이 감소하고 있다. 결혼이 감소하고 있다. 심각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나라 꼴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인구재난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 지금 국내는 이제 책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죠? 난립니다. 자, 지금 이게 정말 이래서 될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이번 달 신동아 11호로에 보면 세계는 한국은 이런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 기획 기사가 있어요. 기획 신동아 11호로. 거기에 이제 한반도 관련된 중국의 외교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기미 정책. 남북한 코를 동시에 다 끼고 콧뚜레를 끼워놓고 이거를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확 잡아 당기진 않고 느슨하게 풀어놓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느슨하게 잡되 끈을 놓지는 않는다. 이게 기미 정책이잖아요. 통으로 다 먹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들은 우리 거야. 중국은 이런 작전을 이미 구사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 했죠. 이번 전인대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인대의 핵심 테마가 둘입니다. 인구 정책. 1억 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한 가정 한 애였는데 이제는 둘렇게 하자. 인구가 뭐 지금 13억이 돼도 통계 안 잡히는 인구까지 하면 19억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애 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앞으로 북한은 저거는 기약이 없는 정권이니까 또 남한까지도 잘 구슬려서, 그렇다고 남한이 북한을 먹는 것도 또 원치 않아. 잘 구슬려서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국 삼성이 탄탄하게 지금보다가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동국 삼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전임대의 목표입니다. 이미 한반도의 중국의 대한반도 구체적인 공격은 개시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동국 삼성을 중국 본토의 베이징, 상해와 같은 그런 어떤 경제 거점으로 집중 개발한다. 향후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이번 전인대 인구 증가하고 인구 정책하고 두 개가 이번에 핵심 테마예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시진핑은 소위 이제 이번에 영국 갔을 때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황제 대접을 받잖아요. 주석이라 하지만 요즘식이지만 이게 청나라 같은 황제거든요. 황제 대접을 받잖아요. 시진핑의 꿈. 그 이제 중국몽이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등장한 구호, 아메리칸 드림처럼 중국몽, 중국의 꿈. 중국의 꿈은 세계 제국이 되는 겁니다. 청나라 이어서.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에서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에요. 세계 제국의 건설이다 앞으로. 이게 중국 꿈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이거는 동이일 뿐이죠. 동쪽 오랑캐. 이제 속국이에요. 노골적이니까 이제.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단동이라는 데, 중국말로 단동하는데, 단동이라는 데가 옛날 안동도 호부가 있던 자리잖아요, 우리. 이게 안동도 호부가 있던 데가 단동인데, 그 압록강고 사이를 두고 신의주를 맛보고 있는 데죠. 저도 뭐 그 당시를 안 봤으니까 전해들은 말이지만 옛날에는 단동이 갈대밭에 허허벌판이었고 압록강이 홍수지고 하면 그 물이 범람하니까 일본 놈이 지금도 가면은 그 도로에 전부 다 이렇게 방수벽을 쳐놨죠. 이렇게 콘크리트 담장을 쌓아놨다고요. 도시가 물에 잠기니까 이 강물이 글로 치고 들어오지 말라고 강물 그 막는다고. 그럴 정도로 뻘이고 허허벌판인데 갈대밭인데 소위 그 당태종이 그 고구려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그 뻘에 말이 다 빠져가지고 박살나는 데잖아요. 그 박작성 뭐 이런데. 그리고 신의주가 옛날 김일성 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잘 나갈 때는 단동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신의주가 삐까번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돼가 신의주는 밤 되면 불이 없어. 인민군 해안 초소에도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단동은 완전히 이게 완전히 그거 비하면 저기 어디 삐까번쩍한 상해 정도의 대도시야. 휘황찬란하니까. 그 북한 백성들이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걸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동 정도의 그런 거를 다 이제 동국 삼성에 다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자연스럽게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속국처럼 느끼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동화 정책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대비하는 겁니다. 자, 일례를 한번 봅시다. 이 신동아의 기사를 제가 따라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는 이제 일자리 뭐 이런 거 이야기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시사 신동아 기사를 중국의 기미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정말 산입에 거미줄 칠까? 너무 좀 따가운 이야기인가요? 내 하나 먹고 살겠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거보다는 그럼 뭐랄까 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보자. 이거 뭐 나라 넘어간 뒤에, 나라 없어진 뒤에 일자리 타령할 거냐? 이러다가는 뭐 좋은 일자리, 요새는 정부 정책도 가뜩이나 이제 인구가 없는데 자꾸 이제 해외 취업하면은 장려금까지 주는 이런 이상한 정책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자, 청년들이라도 지금 이게 정말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 전 9월 23일에 브라질 통화가 환율이 얼마나 폭락해버렸나 한번 봅시다. 브라질 통화 해알화가 1달러당 4.1, 이게 4.146인지 4,146인지 4,146은 아니겠죠. 그럼 이제 공항이니까 4.146 해알까지 떨어져 버렸대요. 치솟았대요. 환율이
폭등해버렸대요. 이게 돈 가치가 형편없다는 거거든요. 이 왜 이래 됐냐 하면 이게 이제 94년도 브라질 화폐 단위, 지금 헤알이라는 화폐 단위를 도입한 일에 가장 낮은 수치래요. 브라질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하면 중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껏 바람을 넣었다가 바람 딱 빼보면 주저앉는 거예요. 2015년 GDP가 2011년 4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난 거예요. 딱 2분의 1이 된 거예요. 1인당 GDP가 2011년도 15,984달러였는데 2015년도에 7,856달러가 되고 있어요. 1인당 GDP가. 완전 반토막이죠.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 초고속에다가 어제 이제 7%, 6%까지 와버렸잖아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원자재를 전부 다 사갔거든요. 브라질의 원자재를 전부 다 중국이 막 사가니까 그냥 뭐 천연자원만 팔아도 브라질이 잘 나간 거예요. 빵빵 터진 거죠, 속된 말로. 그런데 이게 거품이 확 빠진 거예요. 중국 경기가 둔화돼 버리니까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완전히 휘청휘청하는. 이게 우리도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러면서 지금 남사군도 지금 또 긴장 저거 오래 갈 거예요. 자, 참 불안 요인인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미국은 지금 중국을 묶으려 그러고 중국은 어쨌든 오히려 미국을 막아버리겠다는 차단 정책이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 더 불안한 거는 중국 내부 요인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중국의 지도부도 안 돼요. 너무 잘 알고 있대요. 물론 북한 애들도 쫀다고 이어서는 이제 좀 그런 안보 기사 비슷하게 나왔는데 중국 지도부가 사실은 최근에 리비아 사태 있었죠. 북아프리카 사태, 중동 제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저거를 보면서 쫄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나무 이야기가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굉장히 중국 지도부가 쫄고 있대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심지어 이 전문가들조차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사회 불평등 그러니까 소위 빈부격차가 중남미 수준이다까지 이렇게 진단을 한대요. 중남미 수준이다. 그러면서 등소평이 주창했던 선부론 먼저 잘 살고 보자 라는 이 선부론이 수정돼야 된다. 또 한 번의 문화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나온대요. 나오는 걸 지도부는 듣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이전에 도시화, 산업화가 중국 내에서 진행되면서 전부 도시로 몰려들었던 소위 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민공, 농민공 이들이 이제 사회 불안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이판사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불안요인입니다. 근데 경기만 침체돼도 지금 이런 지경인데 중국의 불안 요인이 가시화되어 버리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거들나 버립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한반도가 동아시아 정세가 이렇게 평온하기를 하는데 우리도 중국이 지금 경착륙을 하면 안 되는 판이에요. 지금 중국이 잘 가기를 탈 없이 가기를 바라야 돼요. 지금 중국 내 직업 없는 청년들, 여기 실업자들처럼 중국 내 직업 없는 청년들 숫자가 지금요,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여기는 비교도 안 되는데 하루 10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1.5달러, 한 2,000원 또 1,800원 정도? 1,800원 정도.
사람들 숫자가 전체 인구의 15%, 2억 명이 넘었었다. 하루 중국 돈 12위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그 12위안 밑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총 인구의 15%. 2013년 기준으로요. 연수입 360달러. 그러니까 위안 2,300위안, 360달러가 더 피부를 받았죠. 360달러 이하의 빈곤 인구가 8,250만 명. 이들의 주류가 소위 농촌 지역에 있다가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라는 거예요. 농민공들, 이주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분 화약고로 미국, 중국 사회의 불안요인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 번도 세계제국을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끼리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다가 통일이 되면 중원을 제패하고 천하를 통일했다 이렇게 저들끼리 천하야. 한 번도 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중국이 지금 세계제국을 건설하겠다는데 그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골마 터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중국이 과연 세계제국을 건설할 수 있겠냐. 근데 지도부는 방침이 정해졌어요. 세계제국 건설이라고. 이 갭을 어떻게 좁힐 거냐는 거죠.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 바로 이제 불어닥칠 뇌관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도 남사군도에 이제 인공섬 만들고 저렇게 하듯이 이 태평양 세력, 소위 일본, 미국이죠. 이들의 완충지대로 남한까지 쓸어넣어서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게 동북 삼성 개발 전략입니다. 좀 더, 그러니까 후방 성벽을 좀 더 탄탄하게 하고 남북한을 해자호, 성곽의 해자처럼 이렇게 성 둘레에 있는 그 호수길, 적병이 쉽게 못 오게 하는 물길처럼 해자로 쓰고자 하는 전략이 가동되는 게 동북개발 전략입니다. 이제는 뭐 역사 동북 공정 시절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런 어떤 낭만 시절이 넘어갔다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자,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꼽사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꼽사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내 땅을 돌리도 이래 될지 몰라. 내 나라를 돌리도 이래 될지 모른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담삼아 얼마 전 저 만주 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좀 신소리 겸해서 이제 좀 기백을 씹는 소리를 선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옛날 만주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저 첩첩산중까지 도로망이나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뺏어온다 보면 이걸 어떻게 뺐지? 방법이 없다. 못 뺏는다. 그러다가 강 건너 땅을 보면 이건 뭐 우리 여기 남한 60년대 같아. 기가 차. 담배 한 보로 돌라고 막 난리를 치고 참 처참한 뭐 이게 가득 차는 이 넓은 그 참 금사라기 땅이잖아요. 가서 보시면 진짜 탐나요. 네, 제가 그랬죠. 장수왕 이놈의 새끼를 쳐주게 된다. 너무 오래 살았다 이 자식이. 제가 그랬죠. 역사에서는 장수왕을 이게 엄청나게 남진 정책을 하고 고구려의 평화를 일군. 제가 봤을 때는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하면서 만주를 잃어버린 첫 출발이고, 발해가 물론 건국이 시급했지만 발해가 건국을 동북 북쪽으로 요즘으로 하면 저 흥룡강 해룡장성 쪽 북만주 쪽으로 올라가서 북간도 쪽으로 올라가서 발해를 건국을 하면서 남만주를 잃어버렸다는 게 두 번째 만주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 뒤로는 이제 만주는 뺏을 수가 없다. 일제 만주국도 있었고, 지금 가서 보면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워낙 잘 돼 있어요.
압록강 그 철교도 보시면 교각이 다 살아있잖아요. 거기에는 토사 채취 그 중설 작업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거기 쓸려 내려가면 교각이 떠버리니까. 여기 뭐겠어요? 유사시에 공병대들 상판만 걸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다리가 6개 들어오나요? 지금 다리가 3개 있습니다. 물자가 오고 가고 하는 게. 뭐 북중 우이교부터 해서 3개가 있는데 이전에 6.25 때 14개가 있었는데 폭격으로 다 없어졌다. 상판은 없었는데 다리판은 그대로 다 있어요. 물이 다 수면 위에 있다고. 거기에 그냥 그 공병 부표만 덮으면 탱크고 뭐고 다 가잖아요. 1시간이면 들어온다고요. 뭐 해안 경비 병력이 북한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심한 수준이니까. 그 뭐 런닝 바람으로 대낚시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야 평화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예사가 아니라고요. 참 욕심 같아서는 그 금사를 제같이 레시피나 이런데 천연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뭐 철의 곡창지잖아요. 요동 쪽은 가도 허허벌판이고 그 집안 들어서는 그 졸본 들어서는 데부터 요령하고 길림하고 경계 지역부터 해가는 완전 여기하고 비슷하죠. 산악 지형으로. 이쪽은 또 정말 그 백두산 자락에서 나오는 그 청의 우람한 산림 자원들 탐나죠. 진짜 막 금사라기고 탐이 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뺏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 타던 시절 같으면 해보겠는데 이게 지금 뭐 객관적 전력상에서는 그런 뭐 게임도 안 돼. 뭐 하다못해 뭐지 개발아처럼 게릴라전이라도 게릴라전도 안 돼. 숨을 데가 있어야 게릴라전이. 뭐 살림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다 닦이고 다 불악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로 숨어? 게릴라전도 못해. 참 이거는 이 안에서 하고 치워야 됩니다.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 중국 못 들어갑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큰 틀에서는 기미 정책이죠. 얼거멜기 있잖아요. 얼거멜기 잡아둘 밑자인데 속박한다는 기미인데 작은 틀에서는 불통불란이에요. 통일도 안 되게. 그러니까 남북한을 다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공기놀이 하듯이. 통일되지 않게. 그리고 사고 치지 않게, 전쟁하지 않게, 분란, 시끄럽지 않게. 불통불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계속 싸우게, 저끼리 싸우게 두는 거죠. 싸우게 두고 큰 싸움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안정과 현상유지입니다. 평화와 현상유지. 자, 기가 막힌 정책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중국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인질 볼모로 가 있었던 역사. 뭐 소현세자 뭐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김정남이를 쪄서 처리하고 싶지만 처리를 못하는 게 중국 정부의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김정은을 견제하기 위해서. 목적은 딱 하나, 김정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김정은 정권을 수렴청정할 매개로 김정남이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그런 볼모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해 때부터 있었죠. 기사에도 나와 있을 건데 당나라가 발해에서 망명한 발해 모왕의 동생 대문예 얘를 이용해가지고 발해를 쥐락펴락 했습니다. 그죠? 신라 문무왕 김인무이 그런 식이 됐죠. 당나라 이용 역시 그 꼴이 있죠. 원나라가 심양왕이라는 그거를 저쪽에 둬가지고 요동에 개경에 있는 고려 국왕을 수렴 청정했죠. 사실상 심양왕이라는 헛개비를 앉혀놓고 이제 갖고 놓은 거죠. 원나라가. 그런 역사적 선례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김정은을 그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정부가 김정은이나 그 어떤 측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김정남이를 통해서 쥐락펴락하는 걸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쥐었다 놨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저 사람들 머리에 들어가 있죠. 이미 속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생각이 더 넓어져서 남한까지 완충지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성곽이 필요하다. 동북 삼성 개발. 자,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책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청년경제 TV 토론만 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장수왕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반도가 가면, 남북한이 가면 원튼 원치 않든 사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을 자극할 요인은 많아요. 중국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래요. 사드라는 게 뭐 북한의 핵 이런 이야기 하지만 중국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 미사일을 직접 겨냥하는 게 사드라고 보는 거니까. 뭐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 와중에 잘못하면 북한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하면 중국 핵을 두드려 맞는 수가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남사군도 문제가 있어요. 12일이 자꾸 들어와. 자, 이제는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에서 5분에 딱 들어왔다 하니까 선포해버리겠다는 건데, 이제는 방공 식별구역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자, 저러다가 꿈계신 닭이라고 쏴더라도 들어오면, 쏴버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만주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만주가 굉장히 친숙하지만, 우리도 신라 백제 때도 요동 요소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고구려하고, 또 그다음에 중국 본토, 이 소위 중국 동북 해안이죠. 요새 상해 뭐 이렇게 있는 이런 쪽, 뭐 산동반도 이런 데는 신라소 뭐 이런 거 우리 배웠다시피 단순히 교육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외국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배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적질을 많이 했다고요. 심지어는 부대를 편성해서 침공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판에 요새는 미사일만 쏘면 날아가는 판에 잘못하면 중국 핵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 원튼 원치 않든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핵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다탄도 핵이 있어요. 한 발 쏘면 한 발 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쏘면 열 몇 군데를 동시에 타격해버릴 수가 있다. 이 좁은 남한에 핵 한 10개 터져보면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뭐 우연히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하천이 다 오염돼가지고 이게 뭐 녹조가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 낙진에 오염이 돼서 먹을 물이 없다고. 예를 들면 뭐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분할 지배 이야기 나옵니다. Divide and rule. 나누고 통치하는. 이제 나눠먹기 하자는 거죠. 나눠먹기. 자, 최근에 일본 보셨죠? 일본의 국방장관이라는 놈이, 방위상이라는 놈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면서 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은 거는 남한이지 북한은 너 동의 해당 사항 없음.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점프 전략이죠. 이게 조선 때는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내라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그냥 곧바로 만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주 가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만큼 선 꺼보면 그건 따라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는 차곡차곡 먹어가는 임진왜란 뭐 이런 시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뚝 잘라 먹고 있잖아요. 뚝 잘라서. 그게 뚝 자르는 선이 압록강 두만강선이라고요. 일 예로 들면 청천강 이남이라고. 평양 원산선으로 신라가 통일했던 그 선에도 만족하지 않아. 청천강 이남선이라고. 뚝 잘라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집단 자유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위상이 와서 그대로 딱 집단 자유권은 요거야라고 딱 요점 정리를 해가 대치동 학원식으로 딱 이야기해주고 가잖아요. 그걸 기록을 잘 해놔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수능 점수가 시원찮지. 자, 이게 지금 분할과 지배 정책으로 간다. 안정과 평화라 하지만 이게 곧 분할과 지배로 간다. 그러면 청천각 이북까지는 우리를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만족한다. 요 정도에서 선을 끊자라고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원튼 뭐지. 자, 이제 북한 핵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이 문제가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의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일자리에 맞췄으면 중국의 불안 요인. 요새 IS, 칼리프 제국, IS,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탈레반, IS 이 세력들과 손을 잡고 분탕을 치기 시작하면 중국은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러다가 티벳을 지금 현재 1900몇 년도인가요? 50년대 초반에 중국이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티벳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중국의 칭하이성, 사천성 이런 데 일부 떼놔버렸죠. 조그만하게 줄여가지고 티벳 자치구, 서장 자치구라고 만들어준 건데 티벳 또한 불안정이 있습니다. 위구르 움직이면 티벳도 움직이고 달라이 라마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달라이 라마가 있으니까 티벳이 조용한 거예요. 달라이 라마를 바치고 있는 밑에 애들은 전부 다가 소위 말해서 무장봉기파들이에요. 달라이 라마의 권위에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없으면 아마 강경파가 어느 시절이나 역사의 전환 시기에는 강경파가 온건파를 압도하잖아요. 대중명분에서든 어쨌든 간에 강경파가 등장하면 티벳도 또한 토본도 또한 무시 못한다. 신장, 토본 저게 다 그다음에 IS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그런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처럼 들락날락한 IS 요원들 여기도 제법 될 거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다소 조심스러운데 자 이런 불안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는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 도심에서 차량 폭탄 테러 몇 연일 터지고 이러면 술렁술렁하죠. 자, 이 불안 요인들 가뜩이나 둔화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에 침체되고 있는 내수 시장 경기 둔화에 미국의 금리 요인, 경제 패권이라는 게 있고 군사 패권 이런 맞물려 있으니까 거기에 중국 내 빈부 소수민족 갈등 문제, 특히 서역. 그러니까 동북이라도 확실히 이제는 안정을 시키고 태평양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다는 게 한반도 정책이다. 불통불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저거는 없어질 나라다. 동화될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인구도 줄고. 우리 지금 현재 인구 추산만 하더라도 2050년이 넘어가면 사회복지기금 등등 해서 나라 꼴이 안 되니까요. 그냥 두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중국은 50년, 100년 뒤에 그냥 이렇게 접수하겠다는 주의예요. 시끄럽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그 난리를 친 대한민국 수립한 지 벌써 70년, 60년, 70년입니다. 그죠? 70년. 광복 70년 갑니다. 100년 훅 갑니다. 훅 갑니다. 정말. 정말 준비가 되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달인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내 땅을 돌리도 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청년들이 좀 더 나는 제 생각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일을 생각해야 된다. 독립운동 하듯이 하는 것도 일이고 이 여론조사를 하면 20, 30대에서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 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혁할 수 있을까? 다 해체하거나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만들기라는 게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아젠다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용절벽에 부딪힌 청년들이 찾는 게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근본에서부터. 제가 늘 그 주의니까. 이전에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몽상가적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나라를 기초에서부터 전면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지 않고 정신 차리면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희망하는 상황인데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겠어요? 저는 안 차린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중생, 석가가 정의한 중생 보셨죠? 얼마나 고집 세우고 미련한지. 절대 쫄딱 망할 때까지 죽어나가도 줄줄이 죽어나가도 절대 중생의 습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또 망하거나 아니면 망하기 전에 새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나라의 간판을 달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소리를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만들기라 그러지 않아요. 저들 신문지들한테는 나라 만들기부터 그 다음 세상 만들기다. 이제는
천하평 버전에서 치국 버전부터 현실적이다. 캠프를 꾸려야 된다. 제가 보고 있어요. 뭐 어떤 캠프를 꾸릴지 모르죠. 이제 부대를 만들어야 돼. 말 달려야 돼. 북벌할 부대, 남정에 나설 부대를 만들어야 돼. 뭔 방법이 좋을까? 그런 거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걸 하는 초석이 생산체계, 그 다음에 그 생산체계 무식하게 가면 이게 다음에 보장이 안 되니까 우리 학문 이 두 축을 갖고 일단은 수레를 끌고 간다.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이 두 바퀴, 인욕과 정진이 가는 수행세계를 하면 인욕과 정진이 있듯이 만들기에는 생산체계와 우리 학문 이 두 수레바퀴를 달고 수레는 달린다. 이거는 건국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하고 튼튼한 세상 만들기. 저거는 예전에 이제 여전히 9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가 약간 지금도 약간의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공안적 요소가. 그래서 이제 좀 대중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풀어놓은 소리예요. 내놓고 이야기하면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이제 한 자리 하고 빠지 달고 집권하겠다, 집권 세력이 되겠다, 권세를 누려보겠다. 그거 날쌘 이야기야. 권세 누릴 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또한테 머리를 숙이고 백작칭호를 듣는 이완용이 되는 거지. 암살 영화 보셨죠? 이제는 건국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쪼잔한 일자리, 그것도 참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개인의 일생이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좀 더 시야를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무사평온하게 내 당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는 거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꿈을 크게 갖고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이 시절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청춘을 청춘답게 구가하는 그런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시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 강의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